오늘 미국 3대 지수는 장중에는 플러스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후반부에 빼면서 마이너스로 3대 지수가 끝났습니다. 유럽 지수는 혼조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플러스로 오른 데도 있고 마이너스 1%까지 떨어진 지역도 있고, 일단은 미국의 금수 조치로 난리쳤던 게 1단계로 세창에 내려가던 건 이제 중단된 것 같아요. 경제 지표를 잠깐 보면 좀 안 좋은 거는 소규모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이런 쪽의 심리 지수는 미국 지표가 안 좋게 나오고 있고요.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밑으로 아래쪽으로 쭉 내리꽂고 있고, 그 다음에 경제 심리 지수 역시 아래로 세창에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그래서 내 심리 지수는 급격하게 변동하는 성향을 좀 가지고 있어서 이걸 가지고 방향성을 다 타진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의미는 없지만 나왔으니까 일단 무역 전월 대비 수출과 수입이거든요. 예, 전월 대비 수출 수입인데 이게 1월달 데이터이기 때문에 일단 증가 추세가 약간 누그러지긴 했고, 수입은 아직 증가 추세에 있어서, 그러니까 오미크론 상황으로 난리를 칠 때도 일단 큰 문제는 없었다. 이거 전월비 움직임이거든요. 전월비 추세가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가장 그 수출 수입과 관련돼서 속보치가 잘 나오는 데가 중국하고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먼저 나왔는데, 우리나라 이제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3월 일자 나온 게 2월까지의 데이터예요. 속보치죠. 이 실제치 예상치보다 10%가 더 나왔습니다. 수출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거든요. 요거는 수입인데 얘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좀 빠져서 나왔지만 20%가 넘는 거는 과거 추세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수출 수입 전부 다 우리나라는 큰 문제가 없었다. 2월까지는. 그리고 이제 어제인가요? 그저께인가요? 중국이 나왔어요. 3월 7, 8, 7일자?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이건 1월하고 2월 누계입니다. 누계인데, 누계가 요게 기대치보다는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 수출이고요. 이건 수입이거든요. 얘는 기대치보다 약간 낮게 나왔어요. 추세 자체는 예전에 비하면 큰 비슷한 패턴에 있기 때문에 수출 수입에 큰 전 글로벌적인 파장이 있느냐, 오미크론이나 이런 상황을 다 감안해 봤을 때 이거는 저건 안 들어가 있는 거죠. 러시아 침공이 24일부터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녹아나 있는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녹아나 있는 건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일단은 보여요. 3월달이나 이런 쪽은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무역망 중에 러시아 쪽으로 움직이는 무역 쪽만 막혀 있기 때문에 글로벌 무역 전체에는 문제가 있느냐, 일단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상황이 급박해지거나 난리를 치면 그 활활 타오르는 불꽃만 보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막 난리를 치고 생난리를 치고, 최근 국가부도 얘기도 막 나오고 있는데, 외환보유 얘기도 그건 잠깐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솟아오르는 불꽃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 이 불꽃이 그 지속적으로 유지될 건지, 살짝 타고 끝날 건지, 아니면 이 불꽃을 끌 수 있는 어떤 요건이 있는 건지에서 그 수면 아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쳐다봐야 됩니다. 뉴스 보도나 이런 것들 쏟아져 나오는 걸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 공포에 휩싸일 수가 있거든요. 일단 외환보유고 얘기가 나와서 그걸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너무 적다. 그래서 GDP 대비 28%라고 나왔던가요? 제가 지금 정확히 잠깐 뉴스 듣는 거 말고는 그때 한 건데, 우리나라 외환보유 금액은 한 4,370억 달러 정도 있거든요. 총 누계액이, 합계액이 파란색이거든요. 이 파란색 합계액을 보면 한 4,600억 달러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 규모가 GDP 대비 작다, 크다,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그것도 의미가 있긴 합니다. GDP 총 규모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무역 수지를 흑자로 내고 있으면, 경상수지가 흑자가 나고 있으면 사실 큰 문제가 없다고 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국가부도가 나는 거는, 우리나라는 외화를 가지고 있고 대외로 줄 외화가 없으면 국가부도가 나는 거기 때문에 대외 부채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외환 보유액이 4,600억 정도 있고요. 4,600억 달러. 근데 대외 채무는 여기 보시면 6천억 달러 넘어요. 이거 보면.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거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6,200억 달러 정도 되네요. 이게 근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대외 채권도 있다는 거예요. 대외 채무만 있는 게 아니고. 근데 대외 채권은 1조 달러가 넘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순 대외 채권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채무보다 채권이 더 많아서 순대외 채권이 한 4,400달러 정도 되니까 외환 보유계하고 순대외 채권을 합해보면 1조 달러 정도의 그 외환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대외 채권을 다 못 받을 수도 있겠죠. 러시아에 엄청나게 많은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은. 하지만 러시아 익스포저는 상대적으로 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부도 문제가 있고 외환 보유액을 늘려라 말아라 이런 보도를 하는 건 쓸데없는 보도입니다. 그래서 그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우리나라 국가부도 위험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일단 원유 금수 조치를 했거든요. 바이든이. 그러니까 미국만 혼자 강력하게 이런 액션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바이든이 30% 후반대에 있다가 러시아 제재를 하면서 그 외교력이나 이런 것들이 강하게 지지율에 올라가면서 40%, 47%인가 어제 뉴스 보도는 잠깐 제가 들은 게 언뜻 들은 게 그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압력을 계속 강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빠르게 속보치처럼 얘기를 한 게 왜 그랬나 좀 궁금증이 저는 있었거든요. 그리고 일단 하나 더 보면 EU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석유하고 가스의 의존도는 줄일 거라는 얘기는 하고 있는데 국가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특히 독일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 있잖아요. 천연가스를 미국에서 전혀 수입하지 않고 있는 국가였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러시아 쪽을 단번에 줄일 수는 없고 금수조치를 단번에 할 수는 없고 추세적으로 계속 줄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끔 보수 쪽에서 지금 보수지들이 그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 게 그게 그 국익에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는 순차적으로 따라가는 과정을 그러니까 늦지 않게 뒤에서 약 반보 뒤에서 쫓아가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EU 독일이나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을 국익을 따져서 작업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되고 보수지에서 막 떠들어대는 걸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모든 판단은 국익에 있는 겁니다. 국익에 쓸데없이 내지르는 소리는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잘못한 게 쓸데없이 경고망동을 했던 거거든요. 언행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그냥 단순히 뉴스 보도가 나오는 것 자체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하튼 그리고 이런 행보를 미국이 이렇게 강력하게 내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 한국일보 기사고요. 3월 8일자 기사입니다. 누가 올리셨냐면 김청환이신가요? 네, 김청환 기자께서 올리셨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이란의 핵합의의 발목을 잡은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밑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란하고 핵합의를 하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의 각종 경제 제재를 협상에 올렸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대러시아 제재가 이란 핵협상, 보건협상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라고 이날 이란의 외무부 장관이 얘기를 해서 열이 받은 거죠. 이제 이란이 빨리 타결을 해야 되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미국 등 서방의 각종 제재가 이란과 러시아 간 교역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서면 보증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이거 없었던 건데 테이블에 올라온 거죠. 근데 이란 관리들은 러시아의 제안은 요 보건 협상의 타결에 건설적이지 않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죠. 불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불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스물스물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러시아가 석유를 일정 판매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군사대금을 우크라이나에서 치르고 있는 전쟁대금을 갖다 메꾸는 작업을 계속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여기서 이란을 해제해주면 그 수입할 수 있는 여력이 다른 쪽에서 늘어나죠. 근데 그것을 타결이 안 되도록 만드는 과정이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다른 이란에서 러시아에서 석유를 수입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에 타결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그래서 베네수엘라 쪽도 손을 내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재를 줄여서 석유를 더 생산할 수 있도록. 여기서 사실은 미국이 국제적으로 과거와 같은 중동, 특히 사우디와의 저희가 있었다면 그 밀월 관계가 있었다면 사우디에 가서 증산을 하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 단박에 이란이 뒤통수를 되게 맞겠죠. 오펙 플러스에 가서 증산하라고 하면 아주 그게 빠르니까. 이란보다 사우디가 전 세계 1위 석유 뽑아내는 게 가장 좋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중동 쪽에서 힘이 있으면 되는데 그쪽은 지금 미국의 말을 안 듣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정치적으로 예전에 지금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핵심 권력자가 그 타국에서 터키인가요? 어딘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를 비판하면 하는 언론인 한 명을 타국구 자국 대사관에서 살해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비난을 받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뭔가 좀 불편한 관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 불꽃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우려는 뭐 이미 인플레이션 얘기는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 우려보다는 미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원자재 쪽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게 저는 더 위험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 다른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원자재 압박을 주면 되는데 이란 핵 협상이라든가 베네수엘라의 제재라든가 이렇게 뭔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황을 그냥 바닥에 깔아놓고 지금 금수 조치를 먼저 때려버렸거든요.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공급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해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를 못 따라가는 거죠, 공급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이제 문제로 도립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러시아의 행보보다는 미국의 행보가 조금 더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 빨라요. 근데 이렇게 행동을 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구석으로 푸틴을 몰아서 1차적으로는 일단 군사 지원을 작게 해서 협상력을 늘릴 수 있겠죠.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휴전 협상이나. 2차적으로는 추세적으로 푸틴을 구석으로 몰아넣고 장기적으로는 푸틴 정권의 붕괴도 아마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려점이 여기 보시면 미 정보수장이 푸틴이 아직까지도 우크라이나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교전이 상대적으로 격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계속 교전을 하려면 결과적으로는 전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비도 옥죄는 작업을 미국이 같이 동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러시아 자체 내에도 반전에 대한 그 여론들이 세서 이미 뭐 시위자가 1만 4천 명이 체포됐으면 이거는 전부 다 체포를 해간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데다가 징집병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심리전을 잘하고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병사들 포로들을 잡아다가 뭐 그 가족들하고 통화를 시켜준다거나 뭐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뿌려대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그 여론도 러시아 여론도 푸틴한테 부정적인 방향으로 일정 부분 흘러가고 있어서 러시아가 그 장기전으로 가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장기적으로 계속 이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푸틴한테는 상당히 안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인터넷에서 전황 얘기를 하는 여러 유튜버들이 있는데 총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일단은 한두 달 내에 결과적으로는 판결이 나지 않으면 전쟁은 휴전협정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건 뭐 그러니까 그 병참 문제도 있고요. 그 군수 물자를 대기가 어렵다는 그런 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러시아군 사기들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1차적으로 우크라이나 안에 들어와가지고 대규모로 러시아 병력이 일단 소모된 것도 있고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놓고 보면 장기전 얘기를 하긴 하지만 장기전으로 가는 것이 푸틴한테 반드시 긍정적이진 않다라고 하는 부분의 얘기로 그러니까 모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스운 얘기를, 이상한 얘기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거 보시면 디폴트를 전망하고 JP 모건 모든 채권 지수를 러시아에서 퇴출한다고, 그러니까 채권 지수서 러시아를 퇴출한다고 얘기가 돼 있죠. 그런데 어제 제가 보여드린 제로헤지 기사 하나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시면 이거 월스트리트 콰이트 조용하게 돌아올 러시아 자산들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사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블룸버그인데요. 3월 5일자 기사고 이분께서 썼습니다.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 잘 보시면 JP모건하고 골드만삭스가 여기 러시아산 자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매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들겨 맞은 그런 채권들을 매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대한 걸 약화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말고 필라델피아 인카이러 요 기사를 보면 요거는 며칠자 기사냐면 3월 9일자 기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월스트리트가 러시아의 값싼 회사채에 막 달려들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밑에 보시면 이렇게 골드만삭스하고 JP모건이 구매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회사채를. 그러니까 여러분 기사로 놓고 보면 쌩 난리를 치고 완전히 사라질 것 같은데 여기 JP모건이죠? 여기 JP모건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JP모건이죠? 뒷구석으로는 고객들한테 회사채, 물론 회사채를 다 사는 건 아니죠. 뭐 예를 들면 여기 기사에 보면 블룸버그 기사에 보면 좀 나오고 여기에도 나오는데 그 대외적으로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 뭐 이런 추려서 하는 겁니다. 러시아 기업 중에서도.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어떤 형태로든 러시아가 국제 금융 시스템 안으로 다시 회귀될 거라고 하는 거는 이건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에요. 문제는 시기가 언제일 것이며 그리고 어느 정도 강도에서 사는 것이 돈을 버는 것이냐 이 관점 그리고 어떤 것들을 이렇게 픽업할 거냐 부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패닉에 빠져 있긴 한데 이 와중에서도 이 패닉에 빠져 있을 때 가장 싸게 집어서 이게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는 아니면 뭐 아주 단기간에 더블 나는 것도 아주 쉬운 그런 액션을 하는 거죠. 다만 개인들이 지금 역발상으로 러시아 ETF들을 생각하시고 작업을 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죄송합니다. 아마 제 말이 끊어졌을 것 같은데 가끔 제 컴퓨터가 쉬무업을 한번 하는데 좀 전에 쉬무업을 한번 했습니다. 약발상으로 러시아 주가지수나 이런 것들을 매집한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50% 반토막 난 게 80%까지 빠지면 그것도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80% 빠진 게 90% 빠지면 그것도 마이너스 50이 찍힙니다. 왜냐하면 100이든 게 80 빠지면 20인데 거기서 다시 10으로 떨어지면 90까지 빠지면 그게 마이너스 50이 찍히는 거거든요. 접근할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처럼 국제시장 안에서 거래가 안 되도록 완전히 막히는 거는 저도 상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막힌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러시아 주가지수 주가는 지금 증권거래소는 계속 안 열리고 있잖아요.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자체 내에서 거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환매도 불가능하죠. 현금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뭐 물론 은행 간 금융기관 간 자금 이체도 안 되지만 거래가 안 돼요. 증권거래소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을 좀 잘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실물을 들고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러시아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의 실물을 들고 있지 않으면 합성 ETF나 이런 것들은 청산될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그냥 아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고 조심스럽게 이 같은 쉽사리 그렇게 투자를 생각해야 될 부분은 아니다. 이걸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는 고통을 받고 있지만 두 지역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미국의 국방 쪽에 매출이 앞으로 계속 증가하게 될 겁니다. 유럽 쪽에 방어를 위한 것도 그렇고 여러 나토 쪽에서 특히 나토 참여국들 중에서 동쪽에 있는 그런 국가들은 대규모로 무기를 구입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국방비를 2%로 급증 1.4인가 1.6이었는데 그걸 2% GDP 대비 급증했기 때문에 무기 매출이 상당히 올라갈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의 천연가스 수출도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손해 안 보는 장사를 하고 있는 데다가 또 한 가지는 미국이 나토 쪽에서의 그러니까 끈끈함? 동맹? 이것들이 트럼프 때 끊어졌었죠. 근데 그걸 푸틴이 이어놨습니다. 아주 단단하게. 그리고 나토 국가들도 나토군이라는 게 도대체 쓸모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할 만큼 흐지부지 하는 것 같았는데 요번에
결속력을 아주 끈끈하게 만들어줬거든요. 진짜 순간접착제를 확 붙여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미국이 유럽 쪽에 신경 쓸 여력이 좀 줄어들었어요. 왜냐면 나토가 그만큼 국방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여력이 이쪽 아시아 쪽으로, 태평양 아시아 쪽으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또 중국이 좀 더 불리한 입장이거든요. 뭐 전 세계에서 두 군데서 그러니까 전쟁을 치를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유럽 쪽이 이렇게 나토가 똘똘 뭉치면 거기에 약간의 지원만 하고 아시아 쪽에서도 전쟁이 가능하니까, 독자 전쟁이, 미국이. 그래서 이게 중국한테도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전 세계의 흐름은 그 민주 진영하고 그렇지 않은 진영으로 딱 나눠서 행보를 할 가능성이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게 단순히 국방에 대한 부분을 넘어서서 지금은 이제 경제하고 완전히 맞물려서 그렇게 같이 쏠려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완전히 지정학적으로 중간에 끼어있는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일본, 미국, 이렇게 서방과 타 진영, 반대 진영하고 딱 대립관계에 있는 우리나라 국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외교와 경제를 같이 잘 균형을 잡고 가야 될, 그냥 한 가지 걱정입니다. 무지한 인간이 대통령이 될까봐.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정치적으로 좌우가 아니라고 생각을 막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전 세계의 어떤 그런 외교적인 부분, 국방뿐만 아니라 외교적인 부분이 상당히 골치 아프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대통령이 들어갔다가는, 그리고 한쪽 방향으로 쏠려 있는 게 더더욱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독일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걸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처음에는 아예 군사나 이런 것들을 지원 안 하고, 사실은 그 헬멧, 군용 헬멧 정도 5,000개였던가요? 그런 것들 정도 지원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극단적으로 나오니까 이게 전환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상황이 무조건 까발리거나 대립이나 어떤 분쟁을 야기할 그런 액션을 하기보다는, 일단 준비는 충분히, 우리나라 군사력에 대한 준비는 충분히 계속 바닥 근저에서 계속 깔고 가고 그런 행위를 하지만, 대표 수장은 유화적인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필요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앞장서서 나가는 것보단 반보로 움직이는 동맹국가, 그리고 우리의 실리는 실리대로 챙기는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면밀한 균형감을 가진 그런 외교가 필요한데, 이런 중요한 시기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건 뭐야? 이건 제가 왜 올렸나 모르겠네요. 잠시만요. 다른 거. 네. 이거는 이제 러시아가 드디어 왜 생활 물가 급등, 지금 30%인데 30%는 사실 그렇게 높이 올랐다고 볼 수는 없어요. 기사 잠깐 보면 러시아 생활 물가 이거는 정철환 기사고, 정철환 특파원이 3월 9일자로 올리신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여기 밑에 보면 외환보유고는 못 쓰게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나오고, 여기 밑에 보면 주요 물자 수출입이 어려워지면서 러시아의 물가가 연일 급등하고 있는데, 뭐 슈퍼마켓 500g에 300 하던 게 400, 뭐 이 정도 버틸만 하지 않겠습니까? 50루블 하던 시장에판 60루블, 이 정도는 버틸만 할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 밑에 있는 얘기들이 중요한 겁니다. 의류와 가전제품 등 공산품 가격이 역시 오르고, 이거 왜 오르느냐면 재고가 있어도 판매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케아, 자라, 나이키, 도요타 등 해외 기업들이 러시아 사업을 중단하면서 공급 부족이 예상되고 있죠. 두 번째는 그 해운사들이나 이런 쪽에서 러시아 쪽으로 수출하는 무역 수출입 부분에 대한 운송이나 이런 것들을 막 거부하거나, 이런 뉴스 보도를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물건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하에서 결과적으로 그런 물건들은 외화를 주고 사와야 되겠죠. 자체 보유 외화든 뭐 루블화로 결제를 한다는데, 루블화로 결제하는 걸 어떤 기업이 받겠어요? 안 받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외화로 결제를 해야 되는데, 외화로 결제해서 들어온 걸 자국민들은 루블로 사야 되거든요. 근데 루블화는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127 루블 1달러당 여기까지 올라갔지만, 어제는 이게 140 루블까지 찍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루 레인지가 143에서 121이잖아요. 지금 레인지가 폭이, 어제 종가는 135루블입니다. 근데 이게 직전에 70루블 초반대에 있었으니까 결과적으로 거의 반토막 수준까지만 올라갔다가 내려놨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물가는 한 20-30% 올랐다고 하지만, 이런 추세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물가 상승률이 베네수엘라나 이런 것처럼 막
수십 퍼센트, 수백, 그러니까 100% 넘게 막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국내 여론이 아까 국내 여론이 있었죠. 또 반전 여론이 일부 세력, 일부의 영향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전 국민으로 확산되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전쟁의 장기화가 푸틴의 집권의 약화로 가는 지름길이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요번은 결과적으로 준비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여기에 참전했던 군인들조차도 훈련을 갖다가 참전한 줄 알고 예비군도 마찬가지고 막 그런 얘기들이 보도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준비가 안 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정확히 얘기는 안 나오고 있지만 10,000명이 넘는 군인들이 사망했다거나 이게 굉장히 짧은 기간에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이 죽은 거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다 종합해 보면 푸틴이 전쟁을 지속하면 지속할수록 푸틴의 정권, 자기의 정권 입지에는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형태에서든 그 전쟁이 휴전으로 갈 가능성은 높은데 그렇게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런데 러시아에서 얘기하는 조건을 지금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협상이 어떻게 진전될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어떤 형태로든 미국이 전쟁 비용은 일단 감소시켜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석유나 이런 것들을 사서 안 쓰도록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 같고 이 액션이 그러니까 러시아를 제재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글로벌 경제에 주름살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그래서 지금 타겟 포인트는 러시아의 액션보다는 액션도 그건 중요하죠. 그리고 협상이 빨리 타겟내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미국의 액션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관점은 미국의 액션에서 액션 쪽으로 좀 들여다보고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릴 건 연준이나 우리나라 한국은행이나 물가가 급속도로 치솟고 있지만 이게 단기적 이슈다 추세적 이슈다 이런 부분을 넘어서서 그 금리를 올리는 것이 경제에 영향을 미칠 거 가능성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서 물가를 잡는 것을 1순위로 두는 게 아니고 경제 안정화가 1순위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금리 인상 속도가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5월달은 빅스텝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상황에 따라서 5월달에도 베이비 스텝으로 가거나 혹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은 일단은 좀 두고 지켜보거나 여름 한 6월 그러니까 전반기 지나기 전까지는 뭐 이런 형태로 기준금리 인상의 속도가 중앙은행들의 기준금리 속도가 둔화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길어졌는데 주식시장은 일단은 경고망동해야 될 시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지만 경기 수축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런데 수축이 심하게 하드랜딩으로 가기보다는 소프트랜딩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정 부분 러시아에 대한 제재나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원자재에 대한 수급 안정화를 빨리 미국이 만들어주는 거죠. 이란의 핵합의 부분이라든가 혹은 베네수엘라 제재라든가 혹은 좀 정치적 영향을 발휘해서 사우디가 증산을 오펙 이 국가가 증산하도록 유도를 한다거나 미국의 경제 제재 그린 에너지 쪽을 약간 풀어서 미국 생산량을 증가한다거나 어떤 형태로든 액션을 취해서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되고 나면 결과적으로는 일정 부분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그냥 등에다 치고 경제가 굴러가는 형태의 과정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현재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경고망동하지 말고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일단 뭔가 액션이 취해지더라도 주식시장이 일정 부분 반등한 뒤에 그 뒤에 쓸려 내려가는 액션이 취해질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단기간에 상당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추세로 계속 내리꽂기보다는 단기적 최소한 일시적이던 그러니까 추세적이지는 않더라도 단기 반등 이후에 아래로 다시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포지션을 줄인다면 단기 반등했을 때 포지션을 줄여서 현금화를 확보하는 그런 정책을 해야지 지금 공포스럽다고 시장에다가 주식을 내던지는 건 해야 될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